진중권의 직직직 썰썰썰. 진중권 내가 부산북갑 유권자라면 무엇을 보고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누구 어떤 유권자든지 간에 어떤 후보가 지역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어떤 후보가 정말 지역을 안 떠나고 끝까지 여기서 남아서 정치를 해줄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전체 전국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대권까지 갈 수 있는. 대권 후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그 사람의 정치적인 가능성, 이게 아마 두 가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구 주민들도 아마 그걸 볼 겁니다. 누가 남아서 정말 북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구가 키운 정치인의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까. 아마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거고, 제가 유권자라도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 같아요. 예. 부산 북갑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가 또 들어와 있고요. 하정우 AI 수석이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부산 북갑 출마를 뭐 거의 확정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하튼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예정대로 출마를 합니다. 왜 그동안 문기적, 은기적 그랬을까요, 교수님?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약속 대련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마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와 당에서 서로 인재를 뺏어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예. 지금 사실 뭐 부산 북갑에 내려가면은 하정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예. 그 영화 배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 이 사람은 당에서도 원하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원하는 인재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된 활동이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약간 명청 갈등설 비슷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잡으려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AI 수석이고 국가전략상 AI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영입한 인재인데 이걸 당에다 뺏기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당에서는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끌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작업을 거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말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당에서는 뭐냐, 정청래는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흔들면서 심지어는 뭐 8부 능선을 넘어 다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그 가운데서 듣자 하니까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본인은 굉장히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랬는데 일단 대통령이 뭐 공개석상에서 작업을 걸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대통령을 좀 말리는 양수니까 대통령의 뜻이 뭐지 헷갈리니까 얘기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 실언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내가 출마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 뜻에 달려 있다. 근데 그러는 순간에 이제 정치를 처음 한 초보죠. 만약에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 또 비서실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후보가 어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참모가 어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그 자신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손을 딱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정우 본인이 출마할 의사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나게 강한데. 근데 대통령이 막 말리니까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 것에서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방송 나가는 것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방송에 나가서는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꼭 뭡니까? 그래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또 단적으로 얘기해라 라고 또 얘기를 못 해요. 자꾸 여지를 줍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나는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부산 선거판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한동훈이 딱 출마를 하면서 부산에서 지금 한동훈 바람이 불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여당으로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이 되거든요. 하정우가 안 나오게 되면 일단 전제수가 뭐예요? 선거 전략에 일단 차질이 생기는 데다. 예. 만약에 부산 북갑을 갖다 뺏겨버리게 되면 설사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압승의 의미가 확 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군불만 떼우고 이게 원래 후보 본인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미 하정우가 안 나가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마지못해서 대통령이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그래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부산에서 지금 부울경에서 격차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북갑에서 만약에 패배까지 해버려요.
그럼 굉장히 타격이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자기들이 볼 때는 하정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미 음. 기정사실화됐다. 할 수 예. 없이 나가라라고 해서 허락을 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부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음. 바로 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그토록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하정우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정우야 네가 나온나 형아 힘들다 형님 가겠습니다 정우 갑니다 뭐 이런 식이 됐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는 부산 북갑의 안성맞춤형이다. 지금 하정우 이 수석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김병욱 정무수석은 성남시장 후보로 또 전은수 대변인은 지금 아산, 충남 아산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로 나간다는 상황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청와대 참모를 원하는 교수님 까닭이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명 이 부각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번 경우에도 이 게임에서도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아. 정청래가 이겼어요. 오, 그러니까 김용도 불출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누가 이긴 거예요? 정청래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승리는 누구예요? 정청. 정청래 승리로 항상 귀결되고 이번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하정우는 뭐 당에서 원하기 전에 일단 전재수가 픽한 거예요. 전재수가 픽한 거고 전재수가 자기 선거를 위해서 러닝메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게 바로 하정우였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70% 사이로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는 청와대에서 이랬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을 자기 선거에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 그 다음에 저쪽은 어떻게 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이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 구도상 자기가 원하는 선거 구도를 짜기 위해서는 하정우가 필요했던 거죠. 하정우 같은 인물이. 그리고 하정우는 어떠냐면 일단은 이미지 메이킹할 때도 참 좋거든요. AI. 일단은 젊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대가 교체된다는 이게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즉 챗GPT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미래의 첨단 산업과 연결된 그래서 미래 비전 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하정우를 갖다 픽해가지고 당에다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당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흔들어서 결국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조국이 왜 못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거기에 조국이 들어가봐. 선거 구도가 완전히 망가지거든.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긋고 말려가지고 못 나오게 했던 거고, 그로써 사실은 전재수가 원하는 선거 구도가 좀 짜여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정우가 북구갑에서 이제 선전을 좀 해주면은 예. 선전을 해주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만약에 북구갑에서 또 정착을 잘 못해가지고 한동훈한테 밀리거나 이러면 사실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반감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름대로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북구갑 지역이 뭐냐면 AI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AI로 특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역 공약하고 이렇게 매치시킬 때 이게 잘 매치가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지역 공약 같은 경우는 전재수가 많이 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사람들이 딱 얼굴 보면 하정우네라고 알아야 되는데 얼굴 인식 지금 안 되거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 딱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얼굴 그 인지도가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가 정치 초년생이에요. 이분이 또 공과 출신이잖아요. 이과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 접촉 같은 것들이 좀 해낼 수 있을까? 원만하게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기술하고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문과 쪽이나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기술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정치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지역구로 내려가서 그 보병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쪽 엔지니어들은 보통 딴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병으로 내려가 가지고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국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대학 교수만 하다가 나가니까 좀 안쓰러울 정도거든요. 이만하게 자기 이름만 조국 써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길 도로 한바닥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택을입니다. 평택을 해서. 그래서 요번에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착을 좀 잘한 것 같거든요. 예상외로 못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살갑게 다가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검증이 좀 안 됐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선거가 이게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지다 보면은 한동훈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정우가 나오는 게 그 불리한 측면일 수도 있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항상 리스크가 크면 뭐가 커지는 겁니까? 리턴도 크거든요. 만약에 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일단은 이재명을 이긴 거예요. 이재명과 싸움이 돼버렸거든. 예. 두 번째는 정청래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동혁도 이긴 거란 말이죠. 1타 3피입니다. 1타 3피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여야 모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된 겁니다. 그 판이 커지고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뭐 다음에 이제 선거 후에 예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재편, 보수 재건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린 거죠. 예.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아니 청와대가 선거용 스펙 쌓기 훈련소 아니냐. 김병욱, 우상호 여기에 전은수 그리고 하정우까지. 그러면서 특히 국가 AI에 중차대한 이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인 하정우의 선거판 진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아니 그거 뭐 야당이니까 의뢰하는 비판이죠. 예. 그리고 뭐 그 비판은 맞긴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AI 이 국가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AI를 우리의 AI. 그런데 국가 대사를 맡겠다고 영입한 사람인데 뭐 몇 달이나 됐습니까? 그동안에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버려놓고 국가 대사를 버려놓고 지역구 따먹겠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누가 봐도 별로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참모로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 갖고 당에 내려가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마하는 게 왜 정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 구도를 짜느라고 급하게 좀 차출돼서 간 게 사실상 별로 보기는 안 좋고 원칙에 좀 어긋나는 측면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나오겠다는데 헌법상의 권리인데 예. 이걸 뭐 뭐라고 하는 건 좀 우습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정리하자면은 원칙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 말라. 또 비난할 사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비난이 나오는 배경에는 아마도 그만큼 국가 이 AI 과제가 중요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선을 끌었던 인물이 하정우였는데 하정우 빠지면 말 그대로 유명무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여하튼 부산 북갑은 이제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역구가 됐습니다. 자,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이 4월 24일, 25일 실시한 802명 대상 북구갑 거주자 대상인데요. 이 전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지율은 하정우 35.5%, 한동훈 28.5%, 박민식 26%. 자, 교수님 이걸 보면은 일단 이 하정우 다음이 한동훈, 박민식인데 한동훈과 박민식을 합하면 50이 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뭐 3파전으로 가게 되면 역시 하정우한테 유리한 거고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한 거고 예. 그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에 이제 표가 분산돼 가지고 낙선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그 여론조사를 한 달 전 여론조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정우가 아니라 누굴 넣냐면은 김두관을 넣었었거든요. 그때는 그 선거에서는 박민식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24%였거든요. 근데 김두관이 20.1%, 그다음에 한동훈이 19.2%, 세 번째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고 새로 한 조사 속에서 한동훈은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 여론조사보다도 9.3%를 더 얻었어요. 박민식은 2.4%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은 굉장히 크게 올랐고 지지율이 박민식은 조금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수 표가 결집하고 그다음에 응답률이 높아졌잖아요. 거기에 따른 효과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한 달 전 선거에서는 박민식한테 4.5%를 뒤졌는데 지금은 2.5%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7.3% 리드를 한 달 사이에 이제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표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은 표에 의한 단일화고, 그냥 막판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안 깨지면은 결국은 이제 그래야 그나마 지지율이 더 나은 후보한테 줘야지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또 심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표 방지 심리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은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은 그 비토 심리가 있어요. 이 예. 당권파들이 갖고 있는 그 비토 심리. 음. 그게 어느 정도 유권자들도 그걸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음. 그것이 이제 부딪히는데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그건 자기 행동에 달려 있는 거고, 제가 볼 예. 때는 지금까지는 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지금 바깥에서 그 서울에서 약간 공중전만 했잖아요. 공중전만 하고 그 군대로 말하면 공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보병이거든요. 예. 육군 땅개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살갑게 어. 다가가고, 그다음에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실 표차를 좀 벌릴 수가 있었고, 박민식을 뒤졌다가 다시 그 전복을 시키고 좀 앞서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나중에 표차는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지금 또 다시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상당히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가 또 경색되고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부산은 무공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교수님, 김도읍 전 정책위 의장, 심지어는 곽규택 의원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산의 이제 현재 이제 분위기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나가가지고 일단은 부울경의 선거 구도가 좀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무응답쯤이 줄어들면서 표심을 결정하면서 약간 결집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분명한 건 한동훈의 출마로 인해 가지고 한동훈이 약간 매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판을 갖다가 굳어가는 선거판을 요동쳐서 지금 변동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 부산 지역에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거고, 그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일단 무공천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명분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공당이라고 한다면 일단 후보를 내야 되는 거지,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좀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무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권파의 말이 참 나름대로 원칙적으로는 좀 옳은 말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배현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무공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도 공천을 어차피 저 사람들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앞에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 후보다. 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공천 얘기를 막 하면서 얘는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 후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 유권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소속이 아니라 사실 국힘 후보랑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그 한동훈에 대한 그 비토 감정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단일화 국면이 이제 곧 열릴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선제적으로 포석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한동훈이 원래 국힘이야, 원래 내지 말아야 돼, 괜히 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의 그 포석을 미리 깔아놓는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은 지지율이 요만큼이라도 높은 쪽으로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는 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한 포석으로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표를 통한 단일화, 유권자들의 표를 통한 단일화가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사실상 국힘 후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박민식한테 같은 표들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한 일단 포석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무공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공천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지금 전망은 박민식 전 본부 장관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교수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면 7월 때는 또 당근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내가 무소속 해봐서 하는데
한동훈 지지율은 빠질 일만 남았어. 이거는 뭐 객관적인 분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네. 모르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음. 적어도 여태까지 나온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은 장해찬 같은 사람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이제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도 여론조사에서 추이도 보게 되면 박민식은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예. 한동훈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음. 그 추세가 바뀌겠습니까? 음. 역전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거.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지지율도 꽤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 지지율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10%대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은 장해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해찬은 한동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얘기했던 어느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쭉쭉쭉쭉 빠지는 그 상황은 내가 볼 땐 한동훈한테 발생하기보다는 박민식한테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네.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뭐 믿으세요 그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교수님 말씀은 이 장해찬 부원장의 이 발언이 한동훈 지지율 빠질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 분석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 한동훈 지지율 빠져야 돼.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욕망이죠. 자신이 바람이요.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당에서 이 단일화를 이 단일화를 상당히 좀 부산 북갑에서 염려할 수 있으니까 절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선을 끊는 이 암시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라도 이 박민식 전 본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강한 직격을 합니다. 네. 정치 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동설 천동설도 아닌 한동설을 끄집어냈습니다. 한동훈은 한동설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이른바 국민의힘을 향해서 박민식 후보가 계속 이렇게 질러대는 것은 나한테 좀 공천을 달라 이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또 공천을 줄 것 같은데요. 음. 즉 경선을 붙여도 또 누구예요? 이영풍인가? 그분은 무슨 뭐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네. 경선을 붙여도 박민식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민식이 계속 또 한동훈을 공격하거든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언더독이에요. 언더독이란 얘기입니다. 앞서는 사람은 뒤서는 후보를 갖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뒤처지는 후보가 언더독들이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 봐도 지금 선거판에서 박민식이 한동훈한테 좀 밀리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선거판만 되면 뭐 서로들 뭐 네거티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비판 또 이 정도의 비난하는 걸 거기다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네. 선거는 원래 또 그런 판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측에서는 후보가 직접 얘기하기엔 좀 뭐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뭐 한동훈 측에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들한테 알려야 할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북구갑을 떠났던 사람이고 떠나면서 그때 말을 굉장히 또 얄밉게 하고 떠났거든요. 나는 부산 사람 아니다.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예. 왜 떠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재수한테 2연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나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 전재수가 있는 한. 그래서 딴 데로 떠났던 사람이에요. 뭐 영등포를 가려고 했다가 또 분당으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러다 결도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서병수 그 지역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부산시장입니다. 네, 서병수 씨가 나 뭐 나이가 들어가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여기를 맡아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서병수가 누굴 지지합니까? 한동훈 전 지지하는 대표. 거죠. 네. 오겠다는 사람을 지지하지. 자기가 오라 그랬는데 안 온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서병수 지역위원장이 오라고 그래서 여기 내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거절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기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도 서병수가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역위원장이 오라고 했는데 오라는 요구를 갖다 자기가 거절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모르거든요. 또 요 점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비해가지고 박민식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토박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알리게 되면은 사실 이런 비난에 굳이 뭐 대응해가지고 같이
그 더러운 판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예. 딱 그냥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안만 딱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알리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지금 지역구 중에서는 가장 크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지역이 부산 북갑입니다. 지금 여하튼 3자 구도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여하튼 이 지역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을 해야 된다.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단지 6월 3일이면은 선거 투표가 마무리될 텐데 예. 단일화 요구가 지역 내에서도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구도상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후보는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후보는 일단 무조건 돌파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후보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단 상황 자체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북구갑 같은 경우가 지난번 대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11% 정도 앞선 거예요. 예. 11% 정도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 보수가 한 10% 정도 민주당 지지 세력보다 앞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가 갈라지게 되면은 보수가 표가 갈라지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아무리 못 얻어도 아무리 못 얻어도 한 40% 가까이 이쪽이 얻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쪽 표가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10%대 또는 10%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차이는 좀 있어도 이게 둘을 뭐랄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앞선 사람이 저쪽을 갖다 하정을 갖다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둘 다 예. 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단일화라는 요구가 막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만 이겨도 어차피 참패가 예상된 지방선거에서 여기만 지켜내도 또 이거는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데거든요. 예. 이걸 뺏어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승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완전히 반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요구가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일화될 가능성은 50% 아래로 보거든요. 반반인데 그것보다도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당권파들이 절대로 단일화를 안 해주고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하정우가 당선되는 꼴은 볼지언정 한동훈이 당선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정우가 당선돼가지고 자기들한테 위험이 되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은 그건 자기들한테 바로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한테 넘겨줄지언정 절대로 한동훈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박민식 가지고 아무런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박민식이 한동훈의 표를 뺏어가서 한동훈을 낙선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당권파들의 생각인 것 같고 예.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금 장동혁이 뻘짓으로 당권파들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천지에서 지금 신문 사설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장동혁 물러가라 이런 상태에서 당권파들이 굉장히 입지가 축소되어 있는 데다가 그 현장의 분위기가 부울경의 분위기가 막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후보들이 지금 그걸 원하고 나오게 된다면 또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반반 가능성 그리고 약간 무게추는 그 반반 중에서 무게추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 부산 북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쉽게 이기겠죠. 한 네. 승률이 한 7, 80%로 올라가는 거고 단일화 안 할 경우에는 50% 안팎에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건데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이제 하정우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못 봤거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그럼 한동훈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한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 예.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 그때쯤 되면 대충 뭐 여론조사들 결과가 계속 나올 테니까 아하. 대충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예측도 지금은 사실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죠. 위치를 유지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또 버팀목이 됐던 것이 송원석 원내대표나 정점식 정책위원. 최근에는 이들도 좀 약간 등을 돌리는 이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이게 또 낮은 지지율, 선거에
후보자들은 아우성인 이 원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 아마도 MBS 지지율이 이제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15%까지 1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지 예.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이야. 아, 거의 뭐 역사상 거의 최초 아니면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로 치지면 레임덕입니다, 그죠? 레임덕은 20%만 묻어도 이미 레임덕인데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죽은 거죠. 아,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충격이 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버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장동혁 취재는 끝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동혁은 좀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비 대표. 원래 시체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죽었으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갈 게 거부하고 예. 밖에서 계속 나대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좀비라고 부르는 거죠. 좀비 대표가 된 거죠. 장동혁 대표가 또 가기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입니다. 자, 이 천신만고 끝에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 의원이 됐습니다. 네. 자, 김부겸과 맞붙어야 되는데 대구 상황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상황은 일단은 뭐 적색 경보는 해제가 된 것 같고 오, 이진숙이 일단 자진해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레이스에서 스스로 이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득 당한 거죠. 그리고 선거 물러나와가지고 또 뭐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3파전으로 가는 가능성 사라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추경호 대 누굽니까? 김부겸입니다. 김부겸의 1대1 대결이 되는데 이것도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뭐 한숨은 돌렸을 겁니다. 한숨은 돌렸지만은 지금 어떤 그게 분위기가 있냐면 선거를 안 하겠다,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투표장 안 나가겠다라는 분위기가. 예. 일단은 김부겸이 거기서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한 30%가 그다음에 김부겸의 개인기로 뭐가 되는 겁니까? 10% 먹고 들어가거든요. 40입니다. 40은 나옵니다. 거기다 지금 뭐가 있어요? 국힘의 상황이 저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선거에서 국힘 확 망하게 해가지고 차라리 확 망하게 해서 그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넣겠다. 보수의 해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수의 휘철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확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정신 차린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표를 합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예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표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걸 다 감안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만한데 예.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은 국힘한테 유리하게 된 건 맞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TK니까 TK 그 정서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아무리 실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뭐 대구니까 지금 상황은 그 추경호한테 유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추경호가 어떤 세력이에요? 윤호겐 세력과 예. 크게 가깝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게 예. 뭐 그럴 일은 뭐 공식으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 그러면 그래도 추경호가 지역에서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역을 일단 거기서 자기들이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가 과연 좋은 후보였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꾸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내란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척결, 그다음에 이쪽은 내란 세력 이렇게 선거 프레임이 짜지거든요. 그럼 국힘한테 프레임 자체는 뭐예요?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겁니다. 다만 거기 국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데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불리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이제 주호영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프레임이 짜이지는 않겠죠. 근데 추경호가 나오면서 아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됐어? 나왔네? 결국 윤호겐 하자는 거네? 이걸로 선거 치르자는 얘기네? 라고 하면은 보수층에서 야 이건 뭐냐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대구 시민을 뭘로 보는 거냐 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정신 차리게 김부겸을 찍겠다.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는 그래도 추경호가 그래도 조금 모든 걸 감안해도 추경호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근데 모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예. 대구 시민들의 국힘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말씀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실망시킨 그 대구 민심을 얼마나 추스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동해 장돌뱅이님께서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대구에 국힘만큼 이재명 싫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대구가 갖고 있는 힘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대구는 원래 텃밭이기 때문에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만은 내가 볼 땐 아. 그래도 추경호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현재로서도. 예. 민주당이 지금 김부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 대표가 참여해서 장구치고 북치고는 있지만 대구 민심은 모를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은 민주당이 거기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요. 보니까 다 달려갔더라고 거기.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변수예요. 어쨌든 김부겸과 하여튼 사상 최대의 선거운동을 거기서 할 거라는 겁니다. 예. 추경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지형에서 거기다 맞서야 되는 거고. 주호영 변수는 좀 사라졌지만 이준석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불출마를 하면서 대구 승리에 이진숙이는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경호 의원의 이 지역구 달성군 네. 공천을 줄까요? 어떨까요?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공천을 관리할 것입니다라고는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준다는 얘기죠. 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만 주면 되는 거고 다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달성군 공천을 받기로 한 약속 이게 있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한 거고요. 일단은 뭐 경선에 붙이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 말고 그 경선 후보가 누구죠? 상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당선이죠 뭐. 그러니까 원칙상 경선에 붙이는 걸로 하는데 어차피 경선에 붙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진숙이 뭐예요? 지지율 1위가 나왔던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통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가 경선 나와봐라. 누가 나오겠냐? 없지 않냐? 네가 먹는 거야. 그냥 해. 이거 먹고 너는 거기 포기해. 라고 해서 당 차원에서 정리를 이제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경선을 해도 결국 이진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엔 조정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당 지도부에서 약속을 다 해준 거죠. 사실상의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 예. 그럼 이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 달성군에 출마를 하고 이게 추경호 의원에게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시너지 효과입니까? 그 사실 보수 강경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약하지만 색깔이 약하지만 뭐 이진숙은 너무 강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체 선거판에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진숙이 뭐 대구에서는 먹힐 수가 있죠. 그래서 당선까지도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참 이준석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한나라 한사람님께서 교수님께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교수님, 한동훈과 이진숙이 이번에 다 의원이 되면 이 둘이 같은 당에 있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네. 지금도 그렇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에 이쪽 극 저쪽 극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당하고 이쪽 극에 있는 사람들은 저당의 모 의원보다는 더 예.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더 보수적이거나 이래요. 양극 북극이 다 있네요. 양극 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편차는 정당의 정상적인 현상인데 좀 극단적이죠, 이런 경우는. 예. 그다음에 결국은 당내 역학관계가 결정할 겁니다. 당내 역학관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은 다르고 입장은 다르지만 뭐 한 당에 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만 당의 진로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 어느 세력이 결정권을 갖느냐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재밌다 진짜 생각해보면. 재밌네요. 한동훈과 이준숙 같이 초선 의원이라 그러면서 초선 모임도 같이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근데 뭐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아니죠, 당권파 의원들하고 친한계 의원들하고 지금 있잖아요 이미. 그것의 연장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배추도사는 왜 그런 그림을 그리시죠? 네. 네. 자, 이번 선거를 놓고서 한편으로는 경향신문 이 경향신문 같은 곳에서는 조금 이제 성격상 이제 좀 진보적으로 보는데 좀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보수 결집이 온다. 방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에서 반 이재명 표심의 결집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이른바 일부 중도층에서는 좀 조금씩 30대도 그렇고 바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교수님. 네, 그런 건 이제 민주당한테는 악재죠. 악재인데 제가 그 기사를 갖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예. 읽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 보수가 지금 무섭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5명인가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분은 좀 국힘한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무너져. 네. 낙관적인 전망을 여러 번 냈던 분이기도 해요. 110석을 할 때 180석이 된다고 그렇죠. 예상을 그런 했던 그분 분이거든요. 말씀이죠. 네. 그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 우세가 뭐 9곳인가? 그다음에 국힘 우세가 뭐 7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을 너무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강원도 국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상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서울은 힘들 것 같고 아직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물론 올라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세를 뒤집을 정도가 되느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좀 해볼 만한 상태까지 올라온 건 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그리고 뭐 대구도 해볼 만하긴 한데 강원 같은 경우도 뭐 김진태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 보고 면전에서 결자 해지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단종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분의 그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면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서 10%가 올라간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표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결집 현상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힘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역전이 올 거냐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층의 상당수들이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 포기 정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딱 보게 되면 나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가 나와서 내가 생각 다시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예컨대 장동혁 체제 여기다 반감을 희석시킨 거예요. 얘가 나왔네? 그러니까 장동혁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얘가 나왔네?라고 하니까 약간 대안운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국힘에 대한 정서를 상당히 이제 뭐랄까 누그러뜨린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울경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게 급상해가지고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부자 몸조심하는 거다. 부자 몸조심하기는 것도 실제로는 그런 경향은 난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 조짐은. 예.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남아있는 이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좀 미적거렸던 두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탈락. 한 사람은 공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은 안 되는데 김용남은 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김용이 탈락한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죄를 지금 몇 년 받았습니까? 5년을 받았거든요. 예. 1심하고 2심이에요. 사실 확정 판결이거든요. 대법원은 그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않습니다. 그냥 땅땅해서 확정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감옥에 좀 있어야 될 분이 보석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재명 내가 입 다물었잖아. 그래서 나 지금 감옥 갔거든. 감옥까지 갔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일단 정청래는 일단 자기는 선거를 다 지휘하는데 뭐 이런 작은 악재라도 이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큰 악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오게 되면 아니 도대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 라고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친명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친명들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볼 때도 이재명이 볼 때도 꽤 심하거든. 지금 가만히 좀 있지 앉아가지고 자식이 말이야. 자식이 2심까지 확정이 됐는데 예. 곤란한데 청구서 딱 내밀면 누가 곤란해진 겁니다. 대통령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꽤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친명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분분했거든요. 출마시켜야 된다, 예. 공천 줘야 된다는 사람과 절대 안 된다는 사람으로 갈라진 걸 보게. 대표적으로 김영진 의원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뭐 개파를 가리지 않고 무려 70명이 넘는 의원들은 네. 무슨 또 공천을 해줘야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자리에 이제 누굴 넣었냐면 이광재 분을 넣었잖아요. 하남갑입니다. 근데 이광재 이분이 사실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는 평택을로 보내려고 했는데 예. 동지랑 싸울 수 없다, 조국이랑 싸울 수 없다. 이분이 이렇게 양보를 잘해요. 그러니까 또 그 강원도 그쪽도 뭐예요? 우상호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상호한테 양보했잖아요. 예. 동지니까 양보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내가 거기 나가서 동지랑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될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죠. 나가면 되지.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로 보낸 거예요? 하남갑으로 보낸 거예요. 예. 하남갑은 또 이 사람이 뭐 분당이잖아요. 분당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경기도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였냐? 일단 동지랑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내 지역구를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개를 갖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곳이 바로 이제 그곳이죠. 그래서 하남갑에 이제 배치한 것 같고, 이거는 뭐 청송래 대표가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잘 처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런 게 좀 돼요. 이런 게 되는데 국힘이 참 안 되는 게 문제죠.